진행해 주십시오. 예,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주제는 경영자본주의 동시기의 점령운동, 아큐파이 운동과 새로운 사회와는 좌파대한 기본소득이라는 겁니다. 요약문을 제가 나눠드렸고요. 제가 오늘 발표할 요지는 큰 틀에서의 관련성이 어떤 지점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가에 대한 간략한 글입니다. 예, 아다시피 월스트리트 점령운동이 작년 9월 17일 시작이 됐죠.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캠프는 곳곳에서 철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파들은 불법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령운동이 이미 세계적인 현상이라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기성미디어는 이제는 드디어 무관심합니다. 최초의 폭발적인 관심에 비교할 때 거의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담론이 조작되고 있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에 어제 그제 알려진 것처럼 민주당 선거운동에 활용된다든지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99%라는 이 슬로건 속에서 드러날 수 있는 애호주의적인 요소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악마화, 이들을 테러리스트로 몰아간다는 데서 악마화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은 점령운동의 기성제도에 대해서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작용들이 점령운동의 지속성에 치명적 차이로 입히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텐트 하나가 철거되면 텐트 두 개가 생기는 식으로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점령운동은 이미 소셜 네트워크란 자신의 고유한 미디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점령운동은 다양한 참여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도 집단은 없었고 지금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전망입니다. 전통적인 조직운동의 관점에서 바라보자면 이는 분명 약점입니다. 당연히 점령운동의 요구는 다양한 구성 부분의 총합에 불과합니다. 심지어 요구와 요구들은 상호 모순적일 수도 있습니다. 또 이 모든 것이 하나의 대안으로 집약되었을 때 그것은 매우 추상적이기 쉽습니다. 하지만 점령운동은 이와 같은 약점을 강점으로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토대민주주의적인 소통, 합의 원칙, 자기결정권 등에 대한 강조, 특히 제 옆에 있는 독일 혈당 당원이 많이 보고를 했던 사항들인데요. 등은 점령운동의 형성 과정에서 이미 결정되어 있었던 요소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지난 30년 이상 지속된 신자유주의가 피해 대족을 개별화하고 파편화했습니다. 과연 이러한 상태에서 누가 누구를 지도한단 말입니까? 조직 노동자가 다른 개별 대목을 지도할 수 있습니까? 이런 문제에 우리는 직면해야 되고 그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점령운동의 지각적 부분은 참된 민주주의였습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내용적인 구호의 집약이 아니라 하나의 새로운 의사소통의 규칙, 절차, 과정에 대한 집약으로서 참된 민주주의라는 구호가 등장했다고 봅니다. 즉, 신자유주의 종식기에 등장한 점령운동이 개별과 개별의 대등한 소통 형식을 발전시킬 수밖에 없었고 여러 다양한 내용적인 요구사항보다도 이런 토대민주적인 절차와 과정이 점령운동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점령운동의 내적인 질서, 그들이 캠프 안에서 어떻게 생활하는가 등은 새로운 사회의 구성원칙에 대한 실험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지점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점령운동이 자신의 약점을 강점으로 전환하는 데 성공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정작 주목해야 될 지점은 이를 통해서 점령운동이 자신의 강점을 전 사회화하고 영향력을 확대하는 데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그렇지 못합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우리는 왜 그럴까라는 질문을 던져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대의민주주의가 토대민주주의를 포섭해가는 방식 또는 대의민주주의 그 자체에 대한 신자유주의 왜곡 등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글의 주된 관심사항은 아닙니다. 이 글은 점령운동이 자신의 강점을 확보한 토대민주주의적인 기반 위에서 점령운동을 강화하는 방식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해답을 얻기 위한 사유의 경로로서 일단 점령운동의 출발점으로 돌아가서 전체 과정을 다시 한번 재구성해보고 점령운동의 성공에 어쩌면 결정적일 수 있는 1%의 부족 문제를 해결해보자는 것입니다.
예, 그럼 먼저 이와 같은 재구성을 할 필요가 우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태동 배경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점령운동에 대당적인 틀이 있었습니다. 1% 대 99%. 이때 1%는 금융자본입니다. 99%는 수탈당하고 착취당하는 모든 다수 대중입니다. 작년 9월 30일 뱅크 오브 아메리카 건물 앞에 2,000명이 몰려들었을 때 이것은 새로운 시대가 개막됐음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금융자본주의가 종식되는 시기가 드디어 개막됐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알리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모든 미디어들이 다루고 폭발적인 대중적 관심이 불러일으켜졌을 때 그것은 1% 금융자본의 수탈적 본성을 대중이 이미 충분히 인식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즉 우리는 점령운동의 태동을 결정지었던 틀이 바로 금융수탈의 문제라는 점, 이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확인해야 될 점은 주체의 문제입니다. 적극적인 점령자들은 과연 누구였는가? 동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거기 와서 텐트에서 살고 새로운 의사소통 규칙을 실험했던 그 당사자들은 누구냐라는 질문입니다. 주체의 문제. 그들은 불안정도로 못했습니다. 특히 신자유주의 30년 지배 결과로 이제는 더 이상 안정적인 일자리가 없는 시대에 내동댕이 쳐진 청년 불안정 노동자들이었습니다. 점령운동의 첫 번째 특징, 그것은 이 시대의 핵심적인 문제, 금융수탈의 문제.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또한 신자유주의의 특징인 불안정 노동사회라는 측면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점령운동으로부터 제출될 수 있는 새로운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대안 역시 이와 같은 두 가지 요구에 적합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신자유주의적인 금융수탈, 수탈 경제를 종식할 수 있는 대안이어야 됩니다. 두 번째, 그것은 불안정 노동 사회를 넘어서서 새로운 종류의 사회를 건설할 수 있는 대안이어야 될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의 목표는 무조건적인 기본소득이 이 점령운동의 두 가지 특징에 가장 부합되는 대안이라는 겁니다. 나아가서 점령운동이 스스로 확보한 새로운 소통원칙, 토대민주주의와 다양한 개별성의 정치 과정 속에서도 충분히 소통을 통해서 새로운 규칙을 통해서 확립 가능한 대안이라는 점입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바를 매우 짧게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금융수탈의 문제입니다. 자본이득세, 금융거래세 등 고일의 금융과세, 토지보유세, 생태세를 재원으로 하는 기본소득은 신자유주의의 금융적이고 지대적인 수탈의 종시에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자본주의의 자연약탈에 대해 중단에 기여할 것입니다. 이것 그 자체로 그와 같은 수탈과 약탈이 사라진다고 보장할 수 없으나 어마어마한 기여를 할 것은 분명하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두 번째, 보편적 기본소득의 도입, 노동시간의 혁명적인 단축, 그리고 최저임금의 비약적인 인상 등을 통해서 불안정 노동사회가 종식되고 모두가 더 적은 시간을 일하면서 모두에게 안정적인 삶이 보장되고 모두가 잘 사는 사회로 이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제 제 옆에 앉아있는 좌파당 그리고 독일 아타 동지가 자기가들이 생각할 때 기본소득, 노동시간 단축, 최저임금 이 세 가지는 함께 가야 될 연동된 과제다라고 한번 강조했던 점이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볼 때 첫 번째 점에서 기본소득이 금융자본주의를 안락사시킬 수 있는 대안이라는 점에서 점령운동의 목표에 부합됩니다. 두 번째, 피해 대중, 불안정 노동자들을 그들의 처지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는, 다시 말하자면 불안정 노동 사회를 종식시킬 수 있는 대안이라는 점에서 주체의 측면에 있어서도 적합합니다. 좀 논의를 더 진척시켜 봅시다. 제가 생각하기에 무조건적 기본소득은 점령운동 특유의 토대민주주의에서 확립 가능한 거의 유일한 대안일 수 있습니다. 오히려 다른 대안들의 경우에 확립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는 무조건적인 기본소득이 보편성과 개별성의 결합, 즉 사회구성원 모두의 향유권의 보장이라는 측면과 개별적 자유의 실질 기초에 대한 동등한 보장이라는 측면을 모두, 양 측면을 모두 내포한 구상이라는 점으로부터 기인한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소득의 찬성자 중에는 두 가지 뿔이 있습니다. 하나는 다소 공동체적이고 다소 공화주의적이고 다소 전지구적 보편성에 의존하는 그런 논구도 있습니다. 다른 한 논구는 자유주의, 개별주의로부터 출발하여 그것의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기초를 확립함으로써 자유를 실질적 자유로서 확보하려는 그런 개별주의적 원칙에 입각한 옹호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문제는 기본소득이라는 개념 속에서 통일되어 있습니다. 마치 개별성과 보편성의 결합이 더 이상 대의제적인 일반성이 아니라 그 스스로 결합되지 않으면 결코 결합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전체이며 통일되어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주택을 잃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에 미국의 대다수가 그렇죠. 등록금을 낼 수 없는 사람, 한국도 그렇고 미국 대학생들도 그렇습니다. 일자리를 잃은 사람, 파타임 노동자를 일하면서 저임금에 시달리는 사람 등등은 각기 다른 요구를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생태주의자들이 오고 여성주의자들이 오고 평화주의자들이 오고 여기에 동물보호운동 하는 사람들이 온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들은 전부 다른 요구를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보편적 기본소득은 이러한 요구들의 다발을 각각 고려하면서도 하나의 요구로 집약시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점은 토대민주주의적인 소통과 절차를 통해서 기본소득이 하나의 보편 요구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가능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점령운동이 태동되었던 목표와 주체와 소통 방식 속에서 어떻게 기본소득 운동이 점령운동의 보편적인 요구가 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따져보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짧은 시간 안에 대의제 민주주의가 사라지고 토대민주주의가 모든 것을 다 대체할 수 있다고 상상하기는 힘든 것 같습니다. 또는 여러 종류의 자발적 당사자들의 사회운동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문제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점령운동은 신자유주의를 종식시키는 운동으로 성장할 잠재력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식에 기여할 유일한 운동 형태인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전통적인 또는 점령운동보다 훨씬 더 미래지향적인 운동 형태가 대두될 수 있습니다. 또 다양한 운동 형태들의 결합, 상호보완 등이 필요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어제와 그제 많이 논의되었던 대의제 문제와 토대민주주의 문제 관계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기에 이 두 가지 서로 다른 정치운동의 형태가 기본소득을 매개로 해서 결합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매우 시한적인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 목차는 나눠드린 서면에 있는 대로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